이제 중년 나이에 살짝 접어든 여자고요. 저보다 한참 인생의 선배님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부끄럽고 민망한 마음에 사연을 보내고 싶다는 바람을 눌러왔다가 오늘은 용기를 내봤습니다. 제 남편이 원래 외국계 기업에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취업을 앞둔 청년이라면 누구나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런 멋진 곳 말입니다. 공부를 잘하고 머리가 좋고 그래서 학력도 뒷받침되는 인물이 제 남편이었으니 아마도 외국에서 오래 살다가 온 인력이라는 사실이 외국계 기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을 거예요. 제 남편은 캐나다에서 오래 거주를 해서 영어는 그냥 원어민 수준이에요. 오히려 한국말을 매끄럽고 전혀 어색하지 않게 하는 걸 신기하다고 봐야 하죠. 캐나다에서 오래 살다 온 남편은 거기서 유년 시절, 학창 시절을 다 보냈지만 그럼에도 그쪽 문화에 완전히 물들지 않았어요. 아니, 그러지 못했다는 편이 더 정확할 것 같네요. 그래서 남편은 성인이 되고 나서 한국에 아예 들어왔던 겁니다. 한국에서 쭉 살고 싶어 했으니까요. 어렸을 때 캐나다로 갔었지만 나이가 워낙 어렸던 만큼 자기 의사가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냥 부모의 손을 잡고서 부모가 가자고 하니까 가게 된 어린 자식이었을 뿐이었죠. 저는요, 남편이 직접 말을 하기 전까진 외국 생활을 그렇게나 오래 했는지 몰랐어요. 오래 해외에서 살아본 사람들 특유의 그 어색한 발음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제스처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남편에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남편의 말을 듣고서 제가 아주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나네요. 외국 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다니 자기가 말을 해주기 전까진 조금도 눈치채지 못했어. 깜짝이야. 정말 신기하다. 연애 초반부터 잘 맞았고 그래서 결혼까지 하게 된 이 남자가 저를 놀라게 한 것은 몇 번이 됐는데요. 그래도 설마 이 남자에게 기절초풍할 만한 비화가 있을 것이란 건 상상조차 못하고서 결혼을 했었답니다. 그 비화가 뭐냐고요? 이제 차차 밝혀볼게요. 결혼하고 몇 달 안 지나서 남편은 잘 다니던 외국계 기업 그 폼나는 멋진 곳에서 나왔습니다. 퇴사를 했던 거예요. 전 남편이 사내 왕따라도 당한 줄 알았죠. 갑자기 이직 계획도 제대로 세워놓지 않고서 무작정 퇴사 결심부터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남편이 이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내가 이제 그곳에선 더 이상 행복하지가 않아서 그래. 아니 세상에 여러분, 누가 행복하려고 일을 다니나요? 물론 행복을 찾아서 출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 소수의 분들마저 안 계시다고 하진 않을게요. 하지만 대다수의 절대적으로 많은 머릿수의 분들이 출근을 할 때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가 되지 않나요? 행복이란 단어는 급여가 들어오면 그때 잠깐 맛볼 수 있는 것이죠. 그때만 잠깐 행복했다가 다시 불행해진 채로 일을 다니는 것이 바로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직장인들의 숙명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러니 제가 남편의 발언에 얼마나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혔겠어요. 이 남자가 지금 장난을 하자는 건가 싶은 생각마저 들어서 속이 부글부글 끓기도 했었네요. 하지만 제 속이 터지려고 하는 걸 잠재웠던 건 남편의 진지하고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난 진심이야. 보람되지가 않아. 더 이상은 그곳에서 일을 한다는 게 나라는 인간이 그곳에서 이제 하나의 부속품처럼 느껴져. 기계의 일부분인 것만 같다. 당신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이 많으니까 비유를 하자면 다들 기계의 일부분이 되어서 회사를 위해 일하는 게 맞지. 그걸 너무 비관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 처음엔 이런 기분을 안 느꼈었는데 최근 들어 느끼기 시작한 게 문제라는 거지. 난 내가 그곳에서 이제 언제든 대체될 수 있는 기계의 한낱 부속품처럼 느껴져. 그곳에서 나의 미래는 없겠구나 싶더라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일을 계속 다니는 건 내 인생의 낭비 같아. 그러니까 당신도 날 이해해줬으면 해. 이렇게 사는 건 너무 불행하잖아.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 아휴, 남편이 전혀 일을 다니며 보람을 못 느끼겠다고 진지하게 그러길래 더 이상 제가 왈가왈부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겠다 싶어서 그래 알았으니까 뜻대로 하라고 그렇게 말을 해주고 말았어요. 생각해보면 처음 만났던 그때부터 남편은 저와 어딘가 결이 다른 인물이었습니다. 괜히 외국계 기업에 다니고 괜히 외국에서 오래 살다 온 사람이 아니라는 걸 증명이라도 하듯 자유분방한 사고방식을 지니고 있었고 가끔 기발한 아이디어를 아무렇지도 않게 내놓곤 했었죠. 그리고 꼭 그런 만큼 인생을 바라보는 자세 또한 저나 여타 각박한 사회 속에 물들여진 사람들과는 달랐어요.
삶의 가치와 기준을 남편은 좀 남다르게 두는 사람이었거든요. 솔직히 돈, 이게 절대적인 요소이고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 사회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일상의 진정한 행복, 보람, 건강한 정신과 육체, 가정에 집중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선시하고 중요시 여겼습니다. 제가 주변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체로 서양권에서 사고방식이 이렇다고 하는데 남편이 그래서 생각하는 게 이런 것인가 싶기도 했어요. 바쁘게 돌아가는 각박한 우리나라 사회에서만 나고 자랐으면 쉽게 가지지 못했을 사고방식이니까요. 아무튼 남편은 멀쩡하게 잘 다니던 외국계 기업을 자기 발로 나온 독특한 이력을 달성한 사람이 되고 말았죠. 그 뒤엔 어떤 신생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소위 스타트업이라 불리는 회사 말이죠. 처음엔 되게 바쁜 듯 싶었어요. 폼나는 외국계 기업을 다닐 때보다도 더 바쁘고 치열하게 사는 것처럼 보였던 남편이었죠. 하지만 그게 3달 정도나 갔을까요? 그 이후가 되자 시간적 여유가 많이 생겼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스타트업 같은 곳들이 다 잘 된다면 지구에서 손꼽히는 최고의 선진국이 됐겠죠. 그게 아니니까 아직 아등바등 사는 것 아니겠어요? 애석하게도 남편이 들어간 스타트업 회사는 아직 기반을 제대로 다지려면 갈 길이 먼 상태였고 롤러코스터 마냥 상향과 하향까지 반복하게 됐습니다. 느리더라도 꾸준히 상향 곡선을 그려야 하는 게 이상적인 회사의 발전 모습인데 말이죠. 늦게까지 일 안 하니까 너무 좋다. 세상이 밝을 때 퇴근하는 그 길이 얼마나 여유롭고 기분 좋은지 몰라. 아내인 제 기분이 얼마나 심란한지도 모르고서 남편은 싱글벙글 웃으며 그런 소리나 떠들었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생겼다는 건 꼭 그만큼 수입도 줄어든다는 얘기죠. 결혼한 지 이제 1년, 아직 한창 신혼생활 중인데 자기 남편이 그렇게 되다니. 심지어 원래 멀쩡히 외국계 기업에 다니던 남자였는데 자기 판단으로 그렇게 되다니. 이런 변화를 반길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전 별로 불만이 없었어요. 처음부터 불만이 없었던 건 아니었고 행복해하는 남편의 얼굴을 보면서 불만이 입 밖으로 나가려고 하다가도 자꾸만 쏙 들어가 버린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시간적 여유가 생기자 알차고 보람되게 자기 시간을 보냈거든요. 취미 생활도 하나 새로 만들었고요. 무엇보다 살림을 전적으로 도맡아서 했습니다. 집안일을 하나부터 10까지 남편이 하기 시작했죠. 소질이 있더라고요. 밥도 저보다 잘 안 쳤고요. 하면 할수록 요리도 점점 더 잘했고요. 청소요? 대체로 남자들 결국은 손이 2번 가게끔 청소를 해놓고 집안일을 하죠. 하지만 제 남편은 손끝이 대체로 야무졌습니다. 요리든 청소든 딱 깔끔하게 해놨고요. 제가 퇴근하면서 이제 끝났다고 전화를 하면 남편이 저의 귀가 시각에 맞춰서 밥을 차려놨어요. 그러면 전 집에 도착하자마자 옷부터 갈아입고 곧장 식탁에 앉을 수 있었죠. 따뜻한 밥상이 저를 향해서 오늘 하루도 수고했다고 인사해주는 일상이었습니다. 요새 삼치가 맛있다고 하길래 장 봐하다가 해봤어. 안 비리고 괜찮지? 와, 맛있다. 하나도 안 비리네. 이걸 어떻게 한 거야? TV에서 연예인 누구가 하는 걸 봐뒀다가 따라했지. 근데 내가 더 잘한 것 같아. 나 식당 열어도 되겠어. 남편의 시시콜콜한 얘기를 들으면서 저녁을 먹고 씻고 나서 피곤이 몰려와 노곤노곤하게 늘어져서 휴대폰을 하고 TV나 좀 보고 그러고 있으면 부엌 뒷정리며 잡다한 집안일을 한 남편이 간단한 야식거리를 준비해서 날라와 줬죠. 같이 그걸 먹으면서 부부간에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그러면 어느새 밤이 무르익어서 내일을 준비하러 잠에 들 때였습니다. 잠자리에 누우면 편안한 웃음이 지어졌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라? 나 지금 이게 행복이라는 건가? 이게 바로 사는 행복 같은데? 자연스레 깨달음이 찾아왔죠. 상대가 행복해야 저도 행복한 게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돈을 잘 못 벌거나 말거나 제 남편이란 사람이 행복하게 사니까 저도 따라서 행복한 일상을 살게 됐던 거예요. 그걸 어느 날 문득 진지하게 깨닫고 나서 제가 한 가지를 결심하게 됐죠. 난 회사에 뼈를 묻자. 어디 한번 난 죽도록 열심히 일을 해보는 거야. 내가 내 남편 목까지 대신 사회생활을 해보겠다 이거야. 그 당시 마침 회사에서 너무나도 맡기 싫은 일이 생겼던 참이었어요. 그거 그냥 마다하지 말기로 결심이 섰습니다.
전 남편과 결이 달랐어요.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하지만 전 그래도 남편과 다르게 일을 악물고 회사에서 엉덩이 붙이고 있을 자세와 준비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어차피 남편처럼 천하태평하게 살아보라고 해봤자 전 그렇게 못 살 사람이었거든요. 저 스스로 그걸 잘 알았죠. 그렇다면 이왕 사회생활을 하고 회사에 돈 벌러 다니는 김에 아주 죽을 각오로 덤벼서 남편 몫까지 제가 다 해낸다면 더 큰 성과를 얻을 것 같더라고요. 내가 이 남자를 먹여 살려야겠다. 이렇게 집안일을 잘하고 내조에도 적성이 있는데 그렇다면 내 쪽이 멋진 가장이 돼서 미친 듯이 열심히 바깥일을 하고 돈을 벌어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딱 하게 된 거예요. 대부분 맞벌이 부부가 많고 그럼에도 여자 쪽이 집안일을 하게 되는 모양새가 태반이라지만 저희는 정반대였죠. 시간이 갈수록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남편이 다 전담을 점차 하게 됐고 전 바깥일에 더욱 매진하게 됐습니다. 회사 생활에 적극적으로 매달렸어요. 아무래도 제 나이 또래 여자가 그렇게 임하는 경우가 흔하진 않았기 때문에 회사 내에서 저의 존재감은 점점 더 두드러지게 됐고요. 그럴수록 전 더 의욕과 책임감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닌데 어느새 남편은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더라고요. 알뜰살뜰한 남자였죠. 파김치가 되어 터덜터덜 퇴근하는 날이었지만 아껴 쓰며 살림하는 남편을 보며 미소가 지어지더군요. 남편이 집안일을 하니까 전 걱정 없이 야근을 할 수가 있는 거라는 소리에 직장 동료들이 다 신기하게 절 쳐다봤습니다. 남자 여자 역할이 바뀐 거 아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여자가 양가 집안 행사라든지 어른들을 챙기게 되는데 그런 것조차 그러면 저희 부부는 남자가 도맡아 하는 거냐면서 그 부분 또한 궁금해했어요. 그러면 전 멋쩍게 웃음을 지었죠. 아무래도 저에겐 시댁의 존재가 희미했기에 이렇게 남다르게 지내는 것이 가능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캐나다에 거주하고 계셨거든요. 캐나다엔 남편의 양친뿐만 아니라 이모, 이모부 내외도 살고 계셨어요. 캐나다로 남편이 양친의 손을 잡고 건너갔던 그때에 이모도 함께 가셨다고 해요. 남편의 이모는 그곳에서 인연을 만나셨고요. 그래서 남편의 이모부 되시는 분은 캐나다 분이세요. 상황이 이러하니 제가 다른 결혼한 여자들보다 구애받을 것이 없었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친정 쪽이 유난을 부리는 집안도 아니었으니까 한결 자유로운 결혼 생활이었던 거예요. 제가 도끼를 잔뜩 머금고서 이를 악물고 회사 생활에 매진할 수 있었던 그 자세와 정신력을 만들어준 게 바로 저의 지난 과거였고 친정집의 옛날 일이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서는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신 적도 빌려서 안 갚으신 적도 보증을 서신 적도 없는 분들이셨어요. 그런데 주식에서 망하셨습니다. 그때 왜 하필 친정 부모님께서 주식에 관심을 가지시고 어떻게든 재미를 보실 작정을 하시게 되었던 건지 두고두고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에요. 부모님 두 분도 그러시더라고요. 당신들이 대체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하셨던 건지 의아하다고요. 일이 그렇게 되려니까 그렇게 된 것이었겠죠. 사람이 뭐에 홀린 듯이 그냥 일을 쳐버리는 순간이 살다 보면 있잖아요. 제 부모님 두 분께선 당시 주식 투자의 순간이 바로 딱 그런 충동적인 순간이었던 겁니다. 주식 그거 참 무섭더라고요. 수천만 원이 그냥 날아가 버렸어요. 돈이 말 그대로 증발을 해버리더라고요. 게다가 그때 제 친정 아버지가 건강이 안 좋으셨습니다. 주식 참패라는 현실이 아버지 목을 죄어와서 더욱 그렇게 되셨던 것이겠죠. 암이라고 했어요. 당시에 전 주식이라는 두 글자를 사실 제대로 모르던 시절이었지만 암이라는 한 글자가 어떤 무게감을 가지고 있는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암이라는 사실을 알자마자 심장이 쿵 내려앉더니 머릿속에 어떡하지 라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이제 어떡하지? 우리 가족 어떡하지? 정말 큰일 났구나.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건 아니겠지. 이런 걱정으로 얼마나 무서움에 떨었던지 모릅니다. 엄마는 감당하기 어려운 병원비 앞에서 온몸을 떠셨고요. 길바닥에서 노숙하게 생긴 마당이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가 수술을 안 받게 하실 수는 없었어요. 그냥 딱 나 죽었다 생각으로 견뎌내자. 그러는 수밖에 없어. 엄마가 피골이 상접한 얼굴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전 차마 반박의 말이 입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조용히 수그린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전부였죠.
이런 걸 보면 자식은 온전히 부모의 책임이 맞아요. 제가 그런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할 수 있었겠나요? 제 선택과 의견이 들어가서 벌어진 비극은 아무것도 없었고 전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집안의 전 재산이 날아가고 아버지가 쓰러지셨습니다. 캐나다가 어디에 붙어있는 나라인지도 알지 못하는 채로 비행기에 몸을 실었던 어린 날에 남편 같았던 것이죠. 자기 의지로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어린 자식은 부모가 하는 대로 그저 휩쓸려서 그 시기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밖엔 선택지가 없는 법이었어요. 그때요, 제가 병원에서 거의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집이 없었거든요. 남의 집, 어디 창고 같은 공간에다가 간신히 저희 가족들의 짐을 좀 넣어두고요. 원래 살던 집은 진작에 정리가 됐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집부터 날아갔죠. 텅 빈 눈동자로 병원 천장을 응시하며 신세한탄을 중얼거리시던 아버지. 주식을 알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영혼이라도 팔고 싶다며 훌쩍이던 엄마. 그리고 병원의 구석구석 길을 이제는 다 외워버려 인적이 드문 구석 통로에 몸을 웅크린 채 잠을 청하였던 저. 정말이지 거지 같은 나날들이었어요. 어느 날 병원에서 청소를 하시던 나이 지긋한 아주머니께서 저에게 사탕 하나를 쥐어주시더니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원래 안 좋은 일은 한꺼번에 일어나는 법이야. 세상살이가 그래. 마치 이래도 버틸래? 이래도 견딜 수 있어? 이렇게 하늘이 시험하는 것처럼 안 좋은 일은 줄줄이 엮여서 일어나는 거란다. 그럼 언제 좋아져요? 어느 날 문득 그냥 갑자기 하늘을 올려다봤는데 아이고 오늘 날씨가 참 좋네. 하늘이 맑네. 이런 생각이 들게 될 때가 올 거다. 그때 알게 되지. 아이고 힘든 시간이 제법 다 지나가고 살만해진 때가 왔구나. 하늘이 어떻게 생겼는지 올려다볼 여유가 생기면 그러면 살아갈 의욕도 나더라고. 그때 기다리면서 버티는 거지. 힘든 시간이 지나가길 기다리는 거야. 그러다 보면 하루하루 시간이라는 녀석이 막 흘러가. 시간이 흐르면 저희 집도 다시 생길까요? 씩 웃으시며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던 그 부드럽고 투박한 손길이 그때 먹었던 달콤한 사탕보다도 저를 더 기운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고 바란 적도 없었지만 어떤 친절과 배려 하나가 불쑥 일상에 끼어들어서 큰 도움을 주는 게 인생의 묘미 같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그런 따뜻한 관심과 조언을 주었다는 사실 자체가 당시에 굉장히 큰 힘이 되었던 거거든요. 제가 처한 상황이 그러했는데 학교 생활이 어떻게 멀쩡할 수가 있겠어요. 전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고 돈 한 푼이 없어서 허덕이는 제 처지가 초라해서 항상 다른 친구들을 속으로 부러워하는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좌절하고 절망 속에 빠져 있을지언정 제 인생을 놓고 싶진 않았어요. 이러한 시련 또한 결국은 다 지나가 버릴 것이라고 믿었죠. 제가 고등학생 때 몸이 완전히 회복되신 아버지가 비록 작은 일이지만 어쨌든 다시 돈을 벌기 시작하셨고요. 엄만 식당 일과 공장 일을 병행하며 그때 투잡을 뛰고 계셨어요. 그리고 전 꽤 이름이 있는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그것도 장학금을 받고 들어갔죠. 대학을 가보니까 완전히 다른 일상이 펼쳐지더라고요. 제 인생 제가 꾸려나가기에 달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요. 대학 졸업을 앞두고서 바쁘게 스터디 모임을 마치고 나서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계속 실내에 있어서 몰랐는데 오늘 날씨 아주 끝내주네. 놀러나가기 딱인 날씨네. 안에 틀어박혀서 공부만 하지 말고 가끔은 이렇게 하늘도 올려다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발걸음을 옮기다가 제가 이제는 제법 살만해져서 이런 감상을 할 여유가 생겼다는 깨달음이 번지더군요. 그때 제 가슴 속에 뭉클한 것이 퍼져나가던 것 같아요. 살아있으면 어떻게든 살아가지고 그러다 보면 제법 살만한 나날들이 이어진다는 걸 전 그렇게 직접 체감하게 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었네요. 학점 관리를 투철하게 했고 자격증까지 마련해낸 상태에서 대학을 졸업한 전 네로라 하는 유명 기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곳에서 정규직으로 시작을 한 건 아니었고요. 인턴이었습니다. 비록 인턴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 인턴 자리조차 경쟁률이 미치게 높았기 때문에 제가 얻은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네요.
여기까지 해냈으니까 앞으로가 더 중요해. 미끄러지면 안 돼. 정신 바짝 차리자. 인턴으로 첫 발을 내딛고 경험을 쌓은 전 정규직 이름을 달고 본격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것은 다른 회사에서 하게 됐죠. 인턴으로 일하던 곳만큼 유명 기업은 아니었지만 대신 작지만 실속이 넘치는 곳이었고 특히나 조건이 더 좋았습니다. 만약 제가 유명 기업에서 인턴이라는 경력을 쌓지 못했다면 그런 조건으로 정규직 입사를 못 해냈을 거예요. 그러니 그 모든 것이 꼭 필요한 과정들이었던 겁니다. 이렇게나 열심히 철두철미하게 살아왔으니까 남편처럼 느긋하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지닌 남자에게 제가 확 끌렸던 것이겠죠. 사람은 자신에게 없는 걸 가진 사람을 향해 어떤 형태로든 관심이 간다고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엔 그 관심이 이성적인 관심으로 발전이 됐죠. 전 이런 지난 날을 보내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음을 온전히 놓고 살 수가 없었어요. 한순간에 집안이 폭삭 주저앉았던, 집까지 날아가 버렸던 그 과거를 직접 겪어봤기 때문에 살면서 항상 최소한의 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한다는 그런 강박이 자연스레 제 안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남편은 인생은 즐겨야 한다는 주의를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사람이었으니 전 어떤 경우에든 인생은 항상 준비하는 것이라는 신념이 있었죠. 이러니 남편이 집안일을 즐겁게 하면서 스타트업 회사를 느긋하게 다니고 쥐꼬리만한 돈을 벌어도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전 어차피 제가 남편처럼 내려놓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못 되니까 아예 작정을 하고서 가장의 역할을 지고 가겠다는 각오가 섰던 거예요. 서로 잘 만났죠. 특히나 여자가 더 잘 벌고 사회생활을 많이 하면 남자 쪽에서 자격지심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를 제가 주변에서 직접 본 적도 있고요. 하지만 남편은 그런 게 없어요. 우리 와이프가 최고야. 맨날 저를 향해서 엄지를 치켜 들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마트에 가서 장 보고 시장 가서 발품 팔고 가계부 쓰고 차곡차곡 돈 관리하고 이러는 게 보람되다고 말하는 남편을 보면서 제가 진정 뿌듯한 미소를 지을 줄 아는 여자였고요. 전 어려웠던 과거를 지나봤던 사람이라 그런지 제가 더 많은 무게와 책임감을 지고 살아야 한다는 점이 별로 부담스럽지 않더라고요. 참고로 결혼하면서 시댁이나 친정에 손을 벌린 건 없었습니다. 결혼 생각을 했을 때부터 저희가 알아서 해결할 생각이었죠. 그러면서도 남편하고 제가 잘 맞았네요. 시댁에선 남편이 똘똘한 여자를 잘 만나서 한국에서 이제 뿌리 제대로 내리고 살게 됐다며 감격을 했고요. 유독 결혼식 때 남편의 이모께서 눈물바람이셨던 게 인상 깊었네요. 이 순간이 너무 감동이라면서 흐느끼셨는데 그만큼 절 반겨주신다는 의미 같았습니다. 친정에선 혹시라도 제가 하자 있고 못난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면 그거야말로 큰일 나는 것이었는데 그렇지 않고 너무 멀쩡한 남자랑 결혼하는 데다가 돈을 보태달라는 소리까지 안 하니 완전히 금상첨화라면서 기뻐하셨고요. 전 친정 부모님께서 돈에 민감하실 수밖에 없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그런 반응에 굳이 서운함을 느끼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솔직히 대학교 재학 시절까지만 해도 속으로 원망을 많이 했었어요. 다른 집 애들은 평범한 부모님 아래에서 정말 평범하게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부모님이 그런 커다란 잘못된 판단을 하셔서 오래 고통받고 힘들어했던 것인지 너무 불공평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부모님만 잘 만났어도 대학 생활도 훨씬 더 풍요롭고 즐겁게 보낼 수 있었을 거란 생각이 들 때마다 너무 속이 쓰렸습니다. 하지만 더 나이가 들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점차 생각이 바뀌었어요. 나이가 들어가는 부모님의 얼굴을 볼 때마다 그 얼굴에 주름이 늘어가는 게 제 눈에 보일 때마다 알 수 없는 서글픈 감정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만약에 제가 더 뛰어나고 재능이 탁월한 자식이었다면 부모님께 제대로 효도를 해드렸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하고 면목이 없다는 마음도 들기 시작했죠. 결혼 과정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능력이 더 출중했다면 친정 부모님께 큰소리치면서 앞으로 노후 걱정은 전혀 하지 마시라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었을 텐데 엄마가 아르바이트를 다니시는 걸 적극적으로 만류할 수가 없는 제 자신이 못나 보였습니다. 기껏 결혼하면서 부모님께 손을 안 벌리는 것으로 당당해하는 제 자신이 볼품없고 작게 느껴졌었네요. 아무튼 이런저런 것들이 합쳐져서 더욱 열심히 회사 생활에 목숨 걸고 매진했던 여자가 바로 저였어요.
그리고 살면서 지나온 모든 길이 다 연결되는 그림으로 결국 이루어졌던 것처럼 또 한 번 그런 일이 저에게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전 야근에 돌입한 상태였어요. 금요일 야근이라니 다들 학을 뗄 일이었지만 전 도리어 이제 주말이 목전이니 더 의욕 넘치게 일을 마무리하고 퇴근할 수 있겠다 싶었죠. 그래서 스스로에게 파이팅을 불러넣고서 자리에서 일을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집중을 하느라 누군가 사무실을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문득 기지개를 켜면서 옆을 돌아봤다가 그제야 제 뒤편에 누군가 서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화들짝 놀랐었죠. 방해하려던 건 아니니까 마저 일 보세요. 머쓱해하며 미소 지으시는 이 나이든 남자분이 누구인지 전 사적으로 뵌 적도 없었고 대화를 따로 나누어 본 적도 없었지만 그럼에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제가 몸담고 있는 회사의 대표자 바로 회장님이셨으니까요. 아닙니다. 제가 너무 집중을 하는 바람에 오신 것도 몰랐어요. 인사가 늦었습니다. 당황한 기색을 얼른 지워내고서 벌떡 일어나서 인사를 드렸죠. 회장님께서 아주 가끔 사무실을 누비신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었지만 적어도 제가 겪어본 적은 없었거든요. 제가 있던 부서엔 특히 둘러보신 적이 없던 걸로 알았고요. 그런데 설마 정시 퇴근 시각이 지나고 야근에 돌입한 이때 돌아다니실 줄은 몰랐습니다. 의외의 상황인지라 제가 조금 들뜬 기색으로 공손히 있던 바로 그때였어요. 회장님의 눈길이 제 자리에 계속 머무는 것이 아니겠어요? 처음엔 제 자리의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시는 건가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자리 구석에 작은 액자를 뒀거든요. 저 포함 저희 부서에도 몇몇이 가족 사진 등을 액자로 올려놓은 상태였어요. 그리고 제 자리의 액자는 저와 남편이 신혼여행을 가서 찍었던 사진이 들어있었죠. 또한 제 자리에 공간을 만들어주는 파티션 그 벽에 사진 2개가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진 상태였는데 둘 다 남편 사진이었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근무 중에 남편이 보고 싶어서 추가로 또 그렇게 해놓은 건 아니었고요. 남편이 자기가 잘 나온 사진을 몇 번 들여다보지도 않는 앨범 안에 두고 썩히기 아깝다고 하면서 제 자리에 붙여놓으랍시고 요청을 굳이 했었기 때문이에요. 일하면서 힘들면 자기 얼굴 보고 힘을 내라나 뭐라나. 그런데 그 요청을 못 들어줄 것도 아니라서 그냥 여러 일정들이 붙어져 있는 포스트잇 메모들 옆에 사진도 같이 붙여놨던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이 시선이 자꾸만 남편의 사진들에게서 떠나질 못하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 입이 안 열릴 수가 없었죠. 아, 여기 사진들은 제 남편이에요. 역시 그랬군요. 그럴 것만 같더니만. 제가 어색하게 웃으면서 말씀을 드렸을 때 회장님은 대충 대답을 하셨지만 그 눈빛만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어딘가 의구심과 혼란을 가득 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눈빛이었어요. 왜 자꾸 저러시나 싶어서 제가 고개를 갸웃거리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런 질문 참 이상한 거 알지만 혹시 그 남편 등에 커다란 점이 있지 않은가요? 네? 저희 남편 등이에요? 커다란 점이요? 회장님의 질문을 듣고 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너무 사적인 질문을 하신 것 자체로도 놀라웠지만 문제는 그 내용이었죠. 제가 한껏 당황한 걸 보신 회장님께선 실없는 소리를 하고 말았다는 듯 쓰게 한숨을 지으셨어요. 하지만 이내 제 대답을 들으시곤 눈이 커다래지셨고요. 그걸 회장님께서 어떻게 알고 계세요? 저희 남편 정말로 등에 점이 있거든요. 날개뼈 부근에요. 혹시 저희 남편을 개인적으로 아시나요? 뭐라고요? 진짜로 점이 위치도 대강 맞는 것 같은데 남편의 이름은 어떻게 돼요? 남편이 어디서 뭘 하면서 살았고요? 네? 저희 남편은 캐나다에서 오래 살다가 온 사람이긴 한데요. 얼마나 얼떨떨했던지 모릅니다. 남편의 이름 석자, 캐나다에서 쓰던 영어 이름, 그리고 몇 년이나 캐나다에서 살다가 한국에 들어왔는지 그런 걸 저도 모르게 말씀드리고 말았는데 어느새 회장님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로 비틀거리시다가 뒤편의 빈 의자에 힘겹게 앉으신 뒤였습니다. 전 대관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은 생각만 들고 있었고 밖에 나가서 누구라도 불러와야 하는 것인가, 비서실에 연락을 하면 되는 걸까, 이런 고민으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그때 회장님께서 미안하지만 사진을 좀 가까이서 볼 수 있겠냐고 하시더라고요. 아니라고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어서 제가 제자리에 붙어있던 남편 사진 한 장을 떼다가 회장님께 드렸죠. 그랬더니 잠시 후 그 사진 위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겠어요? 맞네. 맞아. 내 자식이 맞아. 내 아들이야. 그 중얼거림을 듣는 순간 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야근하다가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들었고 그래서 헛된 꿈을 꾸는 중인가 싶어서 회장님 몰래 제보를 꽉 꼬집어 봤어요. 와, 엄청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현실인 줄 알았죠. 현실이라면 수습을 해야만 했습니다. 회장님께 조심스레 말씀을 드렸죠. 죄송하지만 사람을 착각하신 것 같아요. 제 남편에겐 양친이 계십니다. 제 시부모님은 캐나다에 살고 계시고요. 두 분 다 정정하세요. 전 그러면서 휴대폰으로 사진 하나를 보여드렸어요. 결혼 직전 시점에 캐나다 관광지에서 찍은 사진 속엔 시부모님, 시이모와 시이모부 내외, 그리고 저희 부부가 한데 모여서 환하게 웃고 있었죠. 그러자 그걸 보신 회장님께서 눈물 젖은 눈을 부릅뜨시며 제 휴대폰을 당신의 손으로 쥐시고 사진을 빤히 들여다보셨습니다. 전 그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혹시 치매 오신 걸까? 회장님께 초기 치매가 온 걸지도 모르겠네. 우리 회사 앞날이 불투명해. 이거 큰일이네. 겉으로는 내색 안 하고 속으로만 착잡해하고 있었는데 사진을 빤히 쳐다보시던 회장님께서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다시 보게 되네. 여전히 곱구만. 그런데 화면 위로 회장님의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주인공을 확인하고 제가 난감해져서 정정을 안 해드릴 수가 없었어요. 저기 회장님, 그분은 저희 남편의 이모시고요. 가운데 계신 분이 저희 남편의 어머니, 그러니까 제 시어머니 되세요. 시부모님, 남편과 함께 캐나다로 건너가셨던 시이모님을 회장님이 엉뚱하게 가리키고 계셨거든요. 하지만 전 다음 순간 회장님의 모습을 보고 등줄기에 소름이 돋아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회장님께서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으셨기 때문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에요. 두 사람의 역할이 바뀐 거죠. 진실은 그 반대편인데 말이지. 네? 회장님, 아까부터 사실 제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것 투성인데요. 이게 다 못난 이 몸의 잘못이고 죄였어. 회장님께서 한 손엔 남편의 사진, 다른 한 손엔 사진이 화면에 떠오른 제 휴대폰을 쥐신 채로 흐느끼셨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제 얘기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남편을 당장 소환해야 하는 건가 고민이 됐죠. 그런데 회장님께서 너무 감정이 격해지신 건지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맞닥뜨려서 그러셨던 건지 몸에 무리가 오셨던 모양이더라고요. 회장님을 모시는 비서분들이 와서 부축을 해 가셨고요. 이제 주말이니 따로 만나서 얘기를 나누자며 정리가 됐습니다. 제가 그날 얼마나 넋이 나간 채로 귀가를 했던지 몰라요. 솔직히 무슨 정신머리로 퇴근길에 달려왔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네요. 멍하니 집에 와서 남편을 보고 나니까 그제야 실감이 나더군요. 당신 이제 와? 계속 문자에 답장도 없어서 걱정했잖아. 그랬어? 미안해. 내가 오늘 회사에서 일이 좀 있었어. 그래? 무슨 일? 얼른 일단 옷부터 갈아입고 피곤하니까 먼저 씻어. 내가 그 사이에 국 데우고 있을게. 제 등을 떠미는 남편의 다정한 손길을 느끼며 전 정녕 이 남자가 회장님의 핏줄인 건가 싶어서 얼마나 혼란스러웠던지 모릅니다. 샤워를 하면서 정신을 차려보려고 했지만 뜻대로 안 됐고 결국 멍한 상태로 남편과 마주 앉았죠. 당신 정말 무슨 큰일이라도 있었던 거야? 회장님하고 일이 좀 있었어. 회장님? 내가 잘못 들었나? 회장님이라고? 회장님, 내 자리에 있는 당신 사진을 보더니 아들이라고, 자식이라고 막 그러시더라고. 뭐가 어쩐다고? 내가 회장님의 아들? 무슨 그런 황당한 일이 다 있어. 더 황당한 건 뭔지 알아? 회장님이 이모님 사진을 알아보셨다는 거야. 그리고 이모님이 당신을 낳아준 분이래. 이모님이 당신 어머니래.
생각해? 저에게 물을 따라주려던 남편의 손이 공중에서 그대로 멈췄어요. 그때 마치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았습니다. 이런 황당무계한 얘기를 접한 남편은 당혹스러움에 말문이 턱 막힌 모습이었지만 그런 모습에 넘어 무언가 들어있는 것 같다는 촉을 아내인 전 그 순간에 느낄 수 있었어요. 왜 그래? 당신 혹시 뭐 집히는 거라도 있어서 그러는 거야? 어? 아니야, 집히는 건 무슨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지 말고 말을 좀 해봐. 지금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확실하게 다 짚고 넘어가야지. 아니, 그게 사실은 정말 별건 아닌데 내가 그런 소리 많이 들어봤거든. 내가 이모하고 유독 닮았다는 소리 말이야. 그냥 외탁을 했으니까 그런 거겠지 하면서 별로 다른 생각은 안 해봤었는데 갑자기 지금 이게 떠오르네. 어? 잠깐, 그러고 보니까 나도 처음에 그런 소리 했던 것 같은데? 맞지? 어머님보다 이모님하고 당신이 붕어빵이라고. 신기할 정도로 이모님하고 당신하고 둘이 분위기가 비슷하다고. 내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리고 남편의 말을 듣고 난 제가 무의식적으로 과거의 일화를 끄집어내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나자 이제 저희 부부는 뭔가 이상함을 감지하게 됐고 분위기가 싸하게 가라앉았죠. 애써 에이 설마 라는 식으로 굴었지만 그때 각자 속으로 이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시댁에 연락을 해볼까 말까 고민했는데 저도 그렇고 남편도 일단 하지 말자는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알고 보니 다 오해였는데 괜히 시댁에 이상한 질문이나 하게 되면 너무 민망해지니까요. 그래서 그날 밤새 뒤척이며 잠을 설쳤다가 다음 날이 되어 회장님을 따로 뵙게 됐어요. 따로 룸이 있는 식당이었는데 회장님을 마주한 남편이 멈칫했고 그 순간 제가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라? 이제 보니까 두 사람 골격이라고 해야 되나? 체형이 정말 비슷하잖아. 그런 기분을 애써 모른 척하고 자리에 앉았었죠. 회장님께선 이런 자리에 응해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꺼내셨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부부는 어쨌건 이게 오해였다는 것으로 결론이 날 일이라고 생각했었지만 회장님의 입이 열리면 열릴수록 충격 속에 빠져들어갔죠. 네, 이게 바로 제 남편에 얽힌 놀라운 비화였던 거예요. 정리를 해보자면 회장님은 지금의 자리에 오르기 전에도 집안이 꽤나 잘 살았고 특히나 학구열이 높은 가풍이 있었다고 합니다. 성공에 대한 열망이 강한 집안이었던 거죠. 그래서 회장님은 첫사랑과 끝내 이루어지지 못했고 다른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하셔야만 했어요. 회장님의 첫사랑은 별 볼 일 없는 집안의 여자였거든요. 하지만 결혼한 여자 사모님은 꽤 든든한 집안의 금지 오겹이었고요. 특히나 사모님이 회장님을 원체 마음에 담아서 결혼을 원하셨다고 합니다. 회장님은 결혼하신 후에나 알게 되셨어요. 당신의 첫사랑이 아기를 낳았다는 사실을요. 금세 새로운 남자를 바로 만나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만 생각을 하셨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남아있던 미련을 접으셨고 가정에 충실하기로 하셨다네요. 자식 둘 낳고 살아가시던 어느 날 회장님의 당신의 첫사랑을 수년 만에 만나셨어요. 첫사랑은 6살 남자아이의 손을 잡고 회장님을 찾아왔죠. 알아보시겠어요? 그 한마디였으나 회장님은 그 뜻을 알아차리셨습니다. 아이가 당신의 핏줄인 걸 한눈에 알아보겠냐는 뜻이었던 거였죠. 회장님은 기절할 듯 놀라셨죠. 그리고 어찌됐든 당신의 첫사랑이 아이를 데리고 찾아왔다는 그 점에 애틋함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따지고 재고할 것 없이 우선은 첫사랑과 아이를 따로 만나며 시간을 보내셨고요. 그 비밀은 얼마 가지 않아 들통이 났고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특히 사모님의 눈이 뒤집어졌어요. 이제 와서 그딴 헛소리로 멀쩡히 잘 사는 남의 가정을 깨트리려고 해? 이건 말도 안 되는 개수작질이에요. 사모님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난리를 치셨고 어떻게 된 일인지 직접 알아보겠다며 날뛰시는 걸 회장님은 차마 막을 수가 없으셨습니다. 6살 남자아인 회장님의 첫사랑이 아니라 그 첫사랑의 친언니의 자식인 것으로 서류상 드러났어요. 또한 사모님은 회장님의 첫사랑 그분이 괜히 한탕 버리고 한 몫을 챙기고 싶어서 그런 저급한 수작질을 벌인 게 확실하다며 주장을 하셨고요.
그 주장을 뒷받침하듯 첫사랑 쪽은 조용하기 이를 데 없었고 얼마 뒤 아예 국내 생활을 정리하고 해외로 가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회장님은 알게 되셨습니다. 필요한 게 결국 돈이었다고 하더군요. 목돈 좀 쥐어주며 이제 조용히 살겠냐고 했더니 그러겠다고 하더라고요. 어디 시골 구석에나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아예 외국으로 나가버리나 봐요. 아주 배포가 크고 한탕 챙기려던 꿈도 야무지게 꾸던 여자였던 거죠. 당신도 나와 애들한테 조금이라도 미안하면 이제 그쪽은 신경 쓰지도 말고 잊고 사세요. 사모님의 외침 앞에서 회장님은 갑갑한 속을 부여잡으실 뿐 하실 수 있는 게 없었죠. 당신의 첫사랑은 처음부터 돈을 챙기는 게 목적이었다는 듯이 이제 그런 의도를 숨기려고 하지도 않는 듯이 본인뿐만 아니라 친언니, 형부, 그리고 조카까지 함께 외국으로 떠났습니다. 회장님은 때때로 그 얼굴들을 떠올리셨다고 해요. 첫사랑뿐만 아니라 당신의 아이라고 잠시나마 믿었던 그 아이의 얼굴까지요. 하지만 바쁜 일상과 지키고 책임져야 할 가정으로 인해 시간이 흐를수록 회장님은 오롯이 당신의 인생에만 집중을 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바쁘고 치열한 삶이었을 테죠. 그러니 그렇듯 멀쩡한 회사를 꾸려나가는 회장직에 오르신 것이고요. 사모님은 암에 걸려 투병 끝에 돌아가셨습니다. 가족욕도 전혀 없으셨다고 해요. 내가 벌이라도 받나 봐요. 이제 와서야 다 털어놓으려고 해요. 사실 나 당신하고 결혼하기 전부터 그 여자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싫었고 그 여자가 내가 결혼하고 싶은 남자 옆에서 되도 않게 얼쩡거리는 여자라고 생각했었죠. 그랬기에 작정하고 치워버린 뒤에 당신하고 결혼했을 때 세상을 다 가진 것만 같았고 몇 년 뒤 그 여자가 아이를 데리고 나타났을 땐 너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 아이가 당신의 친자식인 걸 난 알면서도 일부러 그렇게 굴 수밖에 없었어요. 뭐라고? 그때 그 아이가 내 친자식이었다고? 맞아요. 난 그때 그 여자와 그 여자의 가족들을 만나 추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죠. 사모님은 회장님의 첫사랑을 압박해서 조용히 떠나지 않으면 가만 안 두겠다고 했어요. 돈 준다고 할 때 조용히 멀리 떠나는 게 신상에 이로울 거라고 하면서 외국행을 강요했고요. 회장님의 첫사랑은 계속해서 그런 압박을 받으며 괴로워하다가 회장님마저 본인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것에 절망하며 그냥 외국으로 떠나버리기로 결정을 했던 거예요. 네, 당연히 이 첫사랑이 남편의 모친이시고요. 미혼모 신분으로 몰래 출산을 하셨었고 그래서 당신의 친정 언니 밑으로 아기의 출생 신고를 하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친정 언니 부부는 결혼 5년 차였는데 유산만 2번 겪었고 그 후로 임신이 안 되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남편은 자기 이모와 이모부의 자식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남편이 자기 이모라고 생각했던 존재가 사실은 낳아준 생모였던 것이고요. 제가 시부모님이라고 알아온 두 분은 조카를 자식으로 맞은 뒤 결국 계속 임신을 못하셨고 그래서 제 남편을 하나뿐인 자식으로 여기며 잘 키우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제가 시이모님이라고 알아온 남편의 생모께선 복잡한 심경을 안고 계시다가 어느 날 충동적으로 어린 남편의 손을 잡고 회장님을 찾아가셨던 거예요. 그 이후로는 일이 한참 꼬여버린 것이고요. 결국은 캐나다로 가서 다들 평온한 일상을 맞이했으니 잘된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운명처럼 남편이 한국에서 아예 살길 원했고 하필 절 만나서 자기 생부를 찾게 됐어요. 오래 숨겨져 있던 비밀이 세상에 드러나게 됐고 저도 얼이 빠졌지만 남편이 받은 충격에 비해선 많이 못 미쳤네요. 그러니까 결론은 저의 진짜 생물학적 아버지시라는 거잖아요. 남편이 조용히 여쭸을 때 회장님께선 손수건으로 눈가를 문지르시며 정신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식당의 천장을 올려다보며 눈물을 꾹 참더라고요. 사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모든 걸 이실직고 하시면서
그래도 부부로서 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온 세월이 있으니 당신이 떠나고 지금의 가정을 지켜달라는 유언도 덧붙이셨다고 해요. 그래서 회장님께서도 이번 생엔 그것이 운명이라 여기셔서 사모님 앞에서 그러겠노라고 약속을 하셨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그저 가슴에 묻고 조용히 사셨지만 진실론 그러지 못하셨던 것인지 제 자리에 놓인 남편의 사진들을 보신 순간에 그리운 얼굴이 스쳐가고 말았던 겁니다. 회장님이 진짜로 내 남편의 아버지셨다고? 그러면 회장님이 진짜 내 시아버지...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조금 진정이 되자마자 전 그런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하도 일에 치여서 살아온지라 그런 현실적인 것부터 고려가 됐나 봐요. 하지만 제 남편은 달랐습니다. 어쨌거나 몰랐던 걸 알게 됐으니 다행이란 마음입니다. 혼란스러운 건 차차 정리를 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부모님이든 이모든 결국 다 자기 가족이라는 사실에 변함이 없다는 것. 남편은 그것에 초점을 맞췄죠. 이런 순간에도 긍정적인 면부터 바라보는 남자라서 새삼 다행이었네요. 그날 이후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면 있었고 또 없었다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그대로 작은 회사를 다니며 작은 월급을 받으며 집안일을 열심히 하는 남자로 살았거든요. 회장님께서 자리를 하나 마련해주고 싶다고 하셨지만 남편은 단호하게 거절을 했어요. 그리고 캐나다에서 시댁 식구들이 건너와서 대화의 장을 열었었네요. 다들 눈물바람이었는데 어쨌든 결론은 시부모님은 그대로 시부모님이고 시이모님 또한 시이모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태까지 그분들이 그렇게 살아오셨고 저 또한 그렇게 알아왔으니 그 지나간 시간들을 존중하기로 입을 모았어요. 이모가 사실 엄마였다니 그 점에 남편은 힘들어하기도 했지만 점차 회복을 하더군요. 그리고 회장님과 시이모님 두 분도 따로 만나셨는데 짧게 식사 자리 한번 가지신 게 전부였고요. 공통점이 있다면 두 분 다 그 후로 무척 후련한 얼굴이 되셨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전 승진을 했어요. 제법 파격적인 승진이라서 모두 놀랐죠. 제가 설마 회장님의 며느리 되는 입장이라는 건 아무도 몰랐지만요. 그래서 깜짝 파격 승진에 모두가 놀라면서도 미친 듯이 일에 매달려온 제가 그만큼 대우를 받는 거라며 금세 납득을 하기도 했답니다. 일을 하는 만큼 성별과 나이에 상관없이 대우가 돌아오는 곳이라는 인식이 생겨서 그 후로 다들 더욱 열심히 일을 하는 분위기가 사내에 잡히기도 했고요.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결과가 좋으니 된 거겠죠. 전 저에게 주어지는 걸 결코 마다하는 사람은 아니라서요. 지극히 현실주의자인 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항시 지니고 있기 때문에 회장님이 주시는 것들을 넙죽 받았습니다. 친정 부모님께선 이제 노후 걱정하지 말라고 당당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자식이 되었네요. 두 분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진 몰라요. 그리고 넙죽 다 받아버린 만큼 제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근무를 하는 중이랍니다. 안녕하세요. 전 서울에 사는 50대 여성인데요. 얼마 전 남편과 완전히 갈라서고 홀로 서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응원과 지지도 받을 겸 글을 쓰게 됐는데요. 여러분은 가정이 평안하신 편인가요? 전 자식 복은 있었지만 남편 복은 정말 없는 여자였던 것 같아요. 지금도 이날을 생각하면 서러움에 눈물이 흐르는데요. 그럼에도 제가 한 결정은 정말 잘했다 싶습니다. 제 남편은 정말이지 인성이 덜 된 사람이었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얘기 들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들어주세요. 제가 전 남편과 만났던 건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이었습니다. 남편은 집안 대대로 이어오는 사업을 물려받아 꾸려가는 사람이었고 전 이제 막 교사가 된 새내기 선생님이었죠. 시댁에선 초등학교 교사라는 저의 직업을 마음에 들어해서 저희 엄마의 지인분을 통해 중매를 서달라고 했는데요. 전 처음 남편을 만났을 때만 해도 이 사람이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부모님 말씀 따라 성실하게 사업을 이어가는 모습이었던지 저를 배려하는 모습들이 보기 좋았거든요. 그런 사람과 가정을 꾸린다면 행복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습니다. 연애할 때 남편은 제게 꼬박꼬박 존댓말을 쓰곤 했는데요. 저녁을 한 끼 해도 미희씨 이건 어때요 저건 어때요 하면서 제 의견부터 먼저 묻곤 했습니다. 전 친정
친정에서 그닥 큰 사랑을 받고 자라지 못해서인지 남편의 그런 섬세함과 다정함이 좋았어요. 저희 친정은 장남만 유독 챙기는 분위기라 큰오빠와 작은오빠가 좋은 걸 다 독차지했고 저희 시부모님도 재산은 장남과 차남에게만 준다고 의사를 밝혀 놓으셨거든요. 그 때문인지 전 성인이 돼서도 늘 외로운 섬처럼 어딘가를 표류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늘 외로웠고 누군가 절 보살펴줄 사람을 마음속으로 찾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친정 오빠들이라도 저를 챙겨주었다면 다행이었겠지만 친정 오빠란 사람들은 자기들이 남자라는 이유로 누리는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런 식이었죠. 엄마, 왜 민철이 오빠한테만 책가방 사준 거예요? 나는요? 걔집애가 무슨 또 가방을 사달라고 해. 옆집 언니가 쓰던 거 물렸으면 되지. 엄마, 나도 내 거 갖고 싶어요. 난 옷도 그렇고 맨날 남이 쓰던 것만 쓰잖아요. 오빠는 새 것만 쓰고. 네 오빠들은 남자잖냐. 큰일 할 사람들이니 당연한 거지. 넌 동생이 돼서 그것도 이해 못해줘? 아, 네 오빠들이 잘해야 우리 집이 잘 되는 거고 그래야 너도 잘 되는 거야. 친정엄만 가혹했어요. 어린 시절을 돌이켜보면 엄마가 왜 이렇게까지 장남 차남 사랑이 지나치셨을까 의문일 만큼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제가 성인이 되고 교대에 들어가자 친정에선 절 어떻게든 시집 보내려고 어수선을 떠셨죠. 동네 중매 서주시는 아줌마들에게 일일이 찾아가 저를 홍보하고 다니고 대학만 졸업하면 무조건 시집 갈 생각을 하라며 압박을 가하셨습니다. 이때도 전 친정 엄마와 갈등이 있었어요. 전 왜 제가 꼭 시집을 가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일찍 결혼을 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가정을 꾸려 사는 게 행복한 사람도 있겠지만 전 아니었고 외려 선생님이란 꿈을 이루어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친정 부모님은 그때마다 절대로 안 된다며 절 오만 남자들과 선을 보게 하셨어요. 이번에 만난 남자는 괜찮지 않니? 아이 집안도 좋고 그 아버지가 국회의원을 하셨다는데 아이 그 정도면 너한테 과분하지. 미야 잘 생각해봐라. 응? 엄마 잘 모르겠어요. 아 왜 자꾸 모르겠다는 말만 하는 거야. 아 너 그러다 언제 시집 가려고? 노처녀로 늙고 싶은 게야. 여잔 결혼 못하면 아무 쓸모가 없어. 제가 알아서 하면 안 돼요? 정말 지쳐요 엄마. 전 정말이지 이때 저희 엄마와 갈라서야 할까 인연을 끊어야 하나 진지하게 고민도 했답니다. 그만큼이나 부모님에 대한 반감이 심했던 시기였어요. 그리고 그 끝에 걸린 남자가 남편이었고요. 남편에게 반해 전 번갯불에 콩 볶듯 결혼을 진행했고 친정 부모님은 역시나 무척이나 좋아하셨습니다. 남편의 집안이 일단 돈이 많은 집안이었고 시부모님 두 분 다 안정적인 노후가 보장된 데다 남편에게 딸린 여동생들 저의 시누이들도 좋은 대학을 나온 나름 엘리트들이었거든요. 부모님은 제가 너무 과분한 곳에 시집을 간다며 박수를 짝짝 치셨죠. 하지만 반면 전 시집을 간 직후부터 고생살이가 시작됐습니다. 저희 때 시집살이 그닥 겪지 않고 결혼생활 하신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전 아니었습니다. 온화하게만 보였던 시부모님이 일단 시집을 가고 제가 큰 며느리가 되니 대우가 달라졌어요. 시부모님은 제가 임신을 하자 이제 일을 완전히 그만두고 남편 내조에 전념하라 하시더라고요. 여기서부터 갈등의 시작이었습니다. 전 교사 일을 사랑했고 아이를 어느 정도 키우고 난 후엔 복귀를 할 생각이었는데 시부모님은 이를 전혀 존중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의견이랍시고 절 설득하시는데 굉장히 상처가 됐습니다. 제가 계속 일을 할 의사를 보이자 그깟 교사 일이 뭐라고 밖에 나가냐 하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아시겠지만 저도 많이 생각한 거예요. 전 이 일을 꼭 하고 싶어요. 아이 낳고 어느 정도 키우면 다시 나가서 일하고 싶어요. 이 사람 내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하면서 남편 내조도 잘할 수 있거든요. 아이고 너는 대학 나온 애가 왜 이리 덜 떨어진 소리를 하니? 네가 어떻게 일하면서 남편 내조도 한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깟 가르치는 일이 뭐라고? 넌 그냥 집에서 조신하게 살림만 하면 돼. 나대지 말고
집에 있으라면 있어. 당신 적당히 하지 그래. 며느리 의견도 중요하지. 왜 그렇게 안달복달하는 게야? 당신이야말로 그만해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편이 갈렸는데요. 그나마 시아버진 정하고 싶으면 천천히 생각해보자라고 하셨지만 시어머니는 단호한 태도였습니다. 절대로 안 된다며 임신한 후부터 여자는 집안에 들어앉아 있어야 한다는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더라고요. 이 말에 환멸이 느껴질 만큼 징글징글하게 계속 똑같은 말씀을 절 앉혀놓고 하시는데 여기서 남편의 반응도 상당히 실망스러웠습니다. 남편은 그 어떤 입장도 내비추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요. 분명 결혼 전 남편은 제게 아이를 낳고 나서도 제가 원하면 일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말이죠. 그 때문에 그날 시댁에서 돌아오자마자 남편에게 따져 물었죠.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고요. 그러자 남편은 시큰둥한 목소리로 그러더라고요. 아니 당신은 그럼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었던 거야? 그건 그냥 당신이랑 결혼하려고 한 말이지. 솔직히 말해서 우리 어머니 말이 뭐가 틀린 게 있어? 그냥 어머니 말에 따라줘. 그래야 갈등도 안 생기고 분란도 없어. 뭐야? 당신 그런 법이 어딨어. 당신 나한테 분명히 그 전까지만 해도 원하는 일 하라고, 일 열심히 하는 모습 좋다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잖아. 어머니 말 듣고 바로 의견 바꾼 거야? 당신한테 정말 실망이네. 아니 난 그게 아니고 나의 어머님이랑 당신이 싸우는 게 싫어서 그렇지. 알았어 진정해. 내가 어떻게든 당신 애 낳고 일하고 싶을 땐 그렇게 해줄 테니까. 어머니도 설득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됐지? 이날 제가 남편에게 크게 실망했다며 대판 싸우려는 기세를 보이자 남편은 꼬랑지를 내리더라고요. 알았다면서 자기가 일자리를 보장하겠다고 하면서요. 솔직히 찜찜하긴 했지만 그 당시 저도 입덧이 심해 몸도 지쳤겠다. 더 싸우고 싶지 않아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아들이 태어났죠. 우리 아들은 태어날 때 몸이 조금 약해 병원에 보호를 받았어야 했는데요. 그 때문에 속이 많이 상했답니다. 아이만 생각하면 몸도 마음도 전전긍긍 불안했죠. 아이가 혹여라도 큰 병에 걸릴까봐 혹시 내 몸에 문제가 있어 아이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쳤던 건가 싶어 제 탓을 하기도 했고요. 엄마가 된 순간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정확히 이 부분을 건드리시더라고요. 제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부분 말입니다. 아니 애가 왜 선천적으로 약하게 태어났다니? 혹시 너 때문 아니야? 너 임신 기간 동안 태교 제대로 안 한 거 아니니? 아유 내가 못 산다 정말. 우리 손주 내가 어떻게든 한번 안아줘야 하는데 지금 이렇게 100일 동안 애도 못 보고 뭐 하는 짓이냐. 저기 어머님 저도 아기가 아프니까 마음이 안 좋아요. 근데 그렇다고 무작정 저한테 잘못했다고 몰아가시는 건 아니지 않나요? 의사 선생님께서도 산모 탓이 아니라고 제 탓이 아니라고 의학적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아유 됐다. 듣기 싫어. 속도 상하는데 내가 너한테 설교까지 들어야겠니? 나 바빠서 갈 테니까 나중에 보자. 소리를 빽 지르고 떠나시는 시어머니를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속상하고 섭섭했습니다. 출산했다고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저런 말만 하고 나가는 시어머니라니 이게 말로만 듣던 고부 갈등이고 미운 시어머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남편은 시어머니가 떠나고 나서야 저에게 와서 괜찮냐고 더듬더듬 물었어요. 전 그런 남편도 밉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절 앞에 두고 훈계할 땐 늘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다가 떠날 때가 돼서야 괜찮냐고 물어봐 주니 얼마나 얄밉겠어요. 제가 아무 말도 않고 고개를 딱 돌리자 그제야 나름대로 애교를 부리며 미안하다 어쩐다 하는데 듣기도 싫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친정엄마가 방문을 하셨어요.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친정엄마와 결혼 전까지도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언제나 오빠들 우선이었고 전 뒷전이었으니 전 엄마에게 그저 미운 오리 새끼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친정엄마가 출산 후 힘들어하는 저를 보고 너무너무 걱정을 해주시더라고요. 옆에서 산후조리도 직접 다 해주셨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아기가 아픈 건 제 탓이 아니니 절대 자책하지 말라는 말씀도 하시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시어머니에게 그런 소리도 들었겠다. 잔뜩 마음이 상해 있었는데 엄마의 그 말 한마디를 듣는 순간 눈물이 확 쏟아졌어요. 친정엄만 조용히 그런 절 안아주셨습니다. 그래, 네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니. 아기도 제대로 안아보지도 못하고. 나도 엄마니까 이해할 수 있어. 우리 딸 마음껏 울어도 돼. 아유, 울어도 괜찮어. 눈치 보지 말고 울어. 울어야 풀려. 그러면서 엄만 제게 시어머니 흉도 살짝 보셨어요. 친정엄마가 시어머니의 성격을 짐작하셨나 봐요. 저에게 보아하니 사부인도 만만한 성격이 아닌데 엄마 네가 걱정된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마 엄만 상견례의 날이라든지 명절날 제가 시댁에만 갔다 오면 파김치가 되어 오는 걸 보고 어림짐작을 하신 것 같습니다. 엄마 괜찮아. 어머님이 나한테 뭐라고 안 해. 아니야, 엄마 다 알고 있어. 괜찮어. 엄마한텐 솔직하게 다 말해도 돼. 괜히 엄마의 마음까지 심란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거짓말을 했지만 엄만 저리 말씀하셨어요. 엄만 자신도 시집살이를 많이 해서 시댁 눈치를 많이 보고 살았다며 지금껏 제가 몰랐던 사실들을 말하더라고요. 네게 말 안 했지만 사실 엄마도 많이 힘들었다. 네 아버지가 효자잖니? 응? 나까지 효부 며느리 노릇을 하라고 강요를 하는데 정말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서 머리털이 수천 개가 빠질 것 같더라고. 시어머니 앞에만 가도 그냥 벌벌 몸이 떨리고 엄마 시대랑은 다르겠지만 너도 아마 고생할 거다. 그럴 때 엄마한테 와. 알았지? 제가 힘들 때 오빠들도 아버지도 저에게 큰 관심을 두지 않았건만 친정 엄마가 나서 이때 절 따뜻하게 보살펴주고 챙겨주신 것이 저에겐 참 남다른 일이었어요. 드디어 아이를 집에 데려와 보육할 수 있게 되었을 때도 그 누구도 제 육아를 도와주지 않았지만 엄마만이 1시간 거리를 달려오셔서 아이를 돌봐주셨죠. 엄마는 아기를 무척 이뻐하셨는데요. 아기를 보면 저 어릴 때가 생각이 난다 하더라고요. 저희 아기가 순하고 잘 울지 않는 성격이었는데 엄마는 그런 아이를 애틋하게 바라보시며 너도 이렇게 이쁘고 사랑스러웠다라는 말을 넌지시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도 마음이 울컥울컥 올라오더라고요. 늘 오빠들 뒤에 세워서 절 자식으로 생각도 하지 않으실 것 같았던 분이 제 어린 시절을 빼곡히 기억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육아를 하다 심한 감기에 걸렸는데요. 웬만한 감기 정도가 아니라 몸살이 심했습니다. 오한이 오고 계속 기침이 나고 아기도 옆에 둘 수가 없어서 친정에 맡겨야 했죠. 남편은 제가 아프던 말던 신경도 안 썼고요. 제가 아침을 못 차리겠다고 하니까 짜증만 내더라고요. 당신은 하여간 왜 아파서? 가지가지 안 해. 지금 일도 바쁜데 그냥 나가서 먹을게. 그러니까 무리하지 말고 집에 있으라니까. 밖에 왜 애랑 싸돌아다니서 감기에 걸려. 진짜 짜증나네. 여러분이라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전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아픈 것도 있고 남편에게 소리를 꽥 질렀죠. 당신은 어떻게 그런 말을 하니? 당신이 조금만 육아를 도와줬어도 내가 아플 일도 힘들 일도 없었잖아. 당신이 집안일 하나라도 도와준 적 없어? 집안일이든 육아든 단 하나도 신경 쓰지 않으니까 나만 힘들고 아픈 거잖아. 거기다 당신 어머니는 어떻고? 당신 어머니 오늘도 나한테 전화해서 당신한테 감기 옮기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시더라. 이쯤 되면 전 남편이 사과를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남편은 오히려 당당한 태도로 나오더라고요. 남편은 자기 엄마 말엔 틀린 구석이 없다는 입장이었고 왜 자신이 일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이까지 돌봐야 하냐고 몰아붙였습니다. 야, 나도 힘들어. 그럼 네가 나가서 돈을 벌든가. 돈 안 버는 사람이 집에서 집안일하고 애 키우는 건 당연하지. 왜 너 혼자만 징징대냐? 다른 여자들은 아무 말도 없이 다 잘한다는데 하여튼 넌 제대로 하는 게 없다니까. 없어. 내가 결혼을 잘못해도 한참 잘못했지. 뭐야? 그 순간 열이 솟더군요. 그 전날까지도 전 시어머니 부탁으로 대신 시댁 장을 봐주고 그 집에 먹을거리를 갖다주고 오느라 무척 힘들었거든요. 근데 남편은 그런 사정을 모르면서 멋대로 짓거리는 겁니다. 결국 제 입에서 이혼하자라는 극단적인 말까지 나왔고
남편도 남편대로 그러자고 씩씩대더니 나갔어요. 전이어 너무 가슴이 아파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제 사정을 토로했죠. 믿을 만한 구석에 엄마밖에 없었거든요. 그러자 잠시 후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고 보니 엄마가 아기를 도우미 아주머니에게 부탁하고 제 곁으로 오신 거예요. 엄마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잔뜩 혼을 내시더니 저를 꼭 안아주시더라고요. 그리고선 죽이며 뭐며 끓여오신 걸 입에 넣어주시고 약까지 챙겨 먹여주시더군요. 엄마의 따뜻한 손길에 괜스레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엄마, 난 엄마가 지금까지 날 매일 그냥 오빠들 뒤에 세워서 별로 자식으로 생각하지도 않는 줄 알았어. 너는 무슨 그런 말을 하니? 나한테 네가 최고의 자식이었어. 네 아버지 눈치 보느라 네 오빠들 먼저 챙겼던 것뿐이지. 물론 네 오빠들이 소중하지 않다는 건 아니다. 걔들도 내 자식이지만 넌 엄마의 분신 같은 존재야. 내가 제일 사랑하는 딸이었어 사실. 엄마도 네가 엄마한테 자꾸 시집가란 소리 듣고 하니 날 싫어하고 원망한다는 건 알고 있었어. 그래도 우리 딸 오해는 하지 말아라. 알았지? 엄마가 널 가장 사랑한다는 거 알고 있어야 돼. 그때 정말 원 없이 엉엉 울었던 것 같습니다. 엄마로부터 들은 예기치 못한 사과며 사랑한다는 말은 너무너무 힘이 되더라고요.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게 말의 힘이라던데 저한테 그 힘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엄마의 보살핌을 받아 어찌 되었건 전 빠르게 감기도 낫고 우울증에서도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남편은 그 후 저희 친정에 불려가 크게 혼이 났습니다. 엄마가 남편의 회사 앞까지 찾아갔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차를 타고 함께 집까지 가선 한바탕 난리를 치셨다고 해요. 어떻게 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당시 그 집에 있던 친정 오빠들의 말을 들어보면 엄마의 기세가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난 우리 엄마가 이 정도로 성질 있는 사람인 줄 몰랐다. 한평생 엄마를 봐왔다고 안다고 생각했는데 엄마가 버럭 화내니까 옆에 있는 아무 잘못 없는 나까지 무섭더라니까. 정말? 엄마가 정말 그랬어? 그날 엄마가 남편을 크게 혼냈다면서 당시 상황을 전달해 주는데 새삼 친정 엄마에게 고마운 마음이 생겼어요. 하지만 이로 인해 시어머니와는 또 크게 척을 지는 상황이 생겨버렸죠. 남편이 자신이 혼난 걸 시어머니께 그대로 일러 바치면서요. 그것도 시댁 식구 모두 모이는 명절날이었습니다. 저희 명절 마지막 날 저희 친정을 가고 그 전까진 시댁에서 몇 밤을 자기도 했는데요. 새벽부터 시댁에 가 전을 부치고 부지런하게 음식을 만들었기에 더 힘이 들었어요. 마지막 날이 되니 얼른 친정에 갔다가 집에 가서 좀 쉬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친정에 가려는 마지막 날 갑자기 남편이 눈치 없이 저희 친정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가기 싫은데 장모님 무서워서 갈 수가 있나. 나 가기 싫은데 당신 집 안 가면 안 돼? 아니 그게 뭔 소리야? 장모님이 무섭다니? 어머니 저 아주 크게 혼났어요. 이 사람한테 못되게 굴었다고. 따지고 보면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닌데 혼났어. 뭐? 여기에 놓한 시어머니는 어떻게 된 일인지 상세히 물으셨고 모든 상황을 알게 되시자 그야말로 완전히 열이 받아 절 구박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게 저만 노린 질타가 아니고 저희 엄마까지 싸잡아 하는 비난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기분이 나빴어요. 정말 참을 수가 없이 손이 떨리더라고요. 화가 나 몸이 떨리는 경험은 저도 처음이었어요. 시어머니 말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애초에 저와 저희 엄마를 얕잡아보고 있었으니까요. 말하는 걸 들어보니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그래왔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어머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이 혼난 건 맞지만. 조용히 해라. 너는 네 엄마가 그러고 있는데 그걸 가만히 두고 보고 있었니? 아니 부부싸움에 장모가 끼어드는 법이 어딨어. 아무리 네 엄마가 못 배웠다고 하지만 그 정도 예의는 있을 줄 알았더니 아이고 기가 막힌 여자네 이거. 말씀이 심하세요. 사돈이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 내가 그런 존칭 써주고 싶은 기분이겠니? 대학도 못 나온 고졸 사돈 둔 것도 쪽팔려 죽겠는데 감히 내 아들한테 그 머리로 훈계까지 해?
아이고, 웃겨 죽겠다. 이게 코미디가 아니고 뭐냐? 얘, 너 친정 가지 마. 아니, 갈 거면 너 혼자 가. 내 아들은 여기 냅두고. 내가 얘를 얼마나 금이야 오기야 길렀는데 난 우리의 손찌검 한 번 안 하고 키웠어, 알아? 시어머니는 서울의 유명 대학교를 나와 박사 타이틀을 갖고 계신 분이었어요. 그런 시어머니 눈에 고졸인 저희 엄마의 학력이 꽤나 거슬리셨나 보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도 여기에 눈이 돌아 약간 이성의 끈이 풀렸고요. 이건 곧이어 남편과 시아버지까지 끼어들면서 큰 싸움으로 번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님, 저희 엄마가 고졸이라는 게 그게 뭐가 쪽팔리세요? 아니, 평소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어서 말이 안 나오네요. 여보, 어머니가 지금 좀 흥분해서 그런 거니까 일단 당신도 어머니 말에 말대꾸하지 말고 있어봐. 내가 지금 가만히 있게 생겼어? 어머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 당신 못 들었어? 그네, 너 원래 이렇게 되바라진 애였냐? 시부모 말에 따박따박 말대꾸하는 거 어디서 배워먹은 거냐? 네 시어머니가 말하면 알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 될 것이지 왜 대들긴 대들어. 그리고 사돈머리가 모자른 건 맞는 말이지. 네 눈에야 니네 부모님이 애틋하고 존경스럽겠지만 엄연히 우리가 사는 세계랑 니네 집은 달라. 달라도 한참 다르죠. 수준이 다른데 어떻게 같겠어요? 못 배운 집안에서 나고 자라 그런가? 교사에 했던 애라도 덜 떨어진 건 똑같네, 똑같아. 거기다 어른 모시는 예의도 없고 넌 대체 무슨 호기로 네가 애들을 가르치고 일을 계속한다 그랬던 거니? 그 똥만 가득 찬 머리로 뭘 한다고? 지나가던 개가 웃겠네. 시어머니는 제 손에서 자랄 아이들까지 걱정된다며 그야말로 상처되는 말을 마구 하셨어요. 전 도저히 듣지 못할 지경에 이르러 그만 뛰쳐나오듯 애만 데리고 나와버렸습니다. 막상 나왔지만 친정에 가서 솔직하게 말하자니 제 머리만 또 아파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 문을 걸어 잠그고 혼자 이불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했어요. 남편과는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저희 가족을 무시하는 시댁 식구들도 너무 싫었고요. 그런데 아직 어린아이를 보고 있으면 이혼이 마음처럼 쉽게 선택할 수는 없는 것이더라고요. 어릴 적 주변에 엄마나 아빠, 한부모 아래에서 자란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외로워했던 게 떠올랐어요. 혹시나 우리 아이도 아빠가 없다는 이유로 놀림을 받으면 어떡하지? 걱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제가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 남편이 들어왔어요. 남편은 제 눈치를 보더니 조심스레 다가와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제가 못 들은 척하자 구태여 침대 앞까지 와선 자기가 잘못했다고 처음부터 장모님 얘기를 꺼내는 게 아닌데 실수한 것 같다고요. 됐어. 당신하고 말하기 싫어. 내가 잘못했어. 그래, 내가 말 실수했어. 인정할게. 다시 안 한다고. 그러니까 화 풀어라. 우리 어머니랑은 당분간 연락하지 마. 나도 어머니 연락 안 받을게. 응? 그렇게 하자 우리. 남편은 제가 쳐다보든 말든 계속 그 자리에서 사과를 했고 전 한참을 생각하다 아이를 생각해서 한번 봐주기로 했어요. 대신 남편에게 각서를 쓰라고 했죠. 우리 가정을 무조건 우선순위로 두고 혹여나 시댁이 오늘처럼 이런 식으로 비열하게 저희 엄마 흠을 잡으면 다시는 시댁에 가지 않겠다는 각서요. 명절이든 생신이든 안 가겠다고 하자 남편은 망설이더니 알겠다며 재빠르게 종이와 펜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각서를 쓰고 난 후엔 반드시 지키겠다고 결의에 찬 눈빛으로 말하더군요. 그래, 한 번만 믿을게. 딱 한 번만. 마지막이야 이게. 알았어. 나만 믿으라니까. 나 권태식이야. 나 믿어. 이제부터 가족은 나랑 우리 아들이 우선이야. 남편이 각서를 쓰고 난 후엔 저도 조금 안심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편이 그 후에 집에도 잘 들어오고 아이도 돌봐주고 주말엔 꼬박꼬박 집안일도 도와줬거든요. 그런 변화들이 반갑기도 했고요. 육아를 하다 보면 남편의 도움이 정말 간절한데 그제야 남편이 조금씩이라도 일을 도와주니 다행이었습니다. 친정엄마가 가끔 감시 차원에서 전화를 하시곤 했는데 그때마다 남편이 도와준다고 하니 엄마도 마음을 놓으셨죠. 아무쪼록 그런 식으로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를 들어갈 때까진 가정의 평화가 이어졌어요.
시댁에선 여전히 절 무시하고 틈을 잡아 구박을 하려 드셨지만 저와 남편이 지방으로 이사를 가면선 만나는 횟수가 적어져 그 정도는 충분히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저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던 시누이 덕분에 시댁에 대하는 게 훨씬 편해졌는데요. 시누이는 원래 외국에 살았기 때문에 명절날에도 잘 마주칠 일이 없었어요. 그러다 그 시기 시누이가 결혼을 하면서 한국으로 완전히 들어오게 됐고 저와도 유대관계가 돈독해졌죠. 시어머니가 절 잡들이 하려고 하면 시누이가 나서서 그러지 말라고 소리를 버럭 치더라고요. 엄마, 새언니한테 왜 그러는 거야? 요즘 시어머니들 옛날 같으면 안 돼. 엄마 며느리 도망가게 하려고 작정했어? 참 성질머리 좀 죽이라니까. 새언니 같은 사람이 어디 있다 그래? 아니, 나는 그게 아니고. 시누이가 시어머니를 혼낼 땐 시어머니마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카리스마랄까요? 시누이에겐 사람을 압도하는 카리스마가 있었고 또 워낙 옛날부터 집안에서도 시누이 말이라면 그냥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친정집과는 이 점이 달랐죠. 시누이는 외국 생활을 오래 해서 자긴 이런 시집살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며 행여나 자기 엄마가 행패를 부리면 꼭 이르라고 말해주기도 했습니다. 전 시어머니를 은근히 달래가면서도 제 편을 들어주는 아가씨가 무척 고마웠어요. 저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더 성숙해 보이고 더 강해 보이는 부분이 멋져 보이기도 했고요. 시누이가 한국에 들어오고 나서 그렇게 시어머니를 막아주니 저도 명절 때 전보다 훨씬 덜 스트레스를 받았죠. 그리고 어떤 날은 시누이와 따로 만나 수다를 떨기도 했는데 이때 시누이가 참 자매 같다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시누이와 돈독해질수록 명절날 스트레스와 피로가 사라지고 시누이를 만난다는 생각에 외려 설레는 마음도 생기더라고요. 물론 시어머니는 이를 무척 싫어하셨지만요. 네가 풀려우다 풀려우야. 아주 내 딸까지 홀려서 네 편으로 만들어가지고 좋니? 내 딸이 순진해서 그러지. 아유. 어머님, 제가 무슨 여우예요? 전 그냥 아가씨랑 친한 것뿐이에요. 어머님은 제가 아가씨랑 친한 게 마음에 들지 않으세요? 뭐라고? 아가씨랑 저 서로 도우면서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러니 제가 얄밉더라도 말씀 삼가주세요. 시누이가 한국에 들어와 교수 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 적응하는 걸 힘들어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제가 시누이를 정신적으로 많이 응원하고 지지해줬거든요. 이걸 시어머니도 알아서인지 더 이상 저에게 나쁜 말은 못하시더라고요. 허나 좋은 날은 금방 가버렸습니다. 원래 나쁜 일은 한 번에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생각지 못한 틈으로 삶이 무너지기 시작한 일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먼저 저희 남편 사업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시아버지의 사업을 이어받아 하고 있었던 남편이 어느 날부터 표정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알고 보니 해외 시장을 타겟으로 하고 있던 남편 사업이 경쟁사가 우후죽순으로 생기면서 타격을 크게 입은 겁니다. 남편을 어떻게든 수습하기 위해 이곳저곳 뛰어다니기 바빴고요. 그러다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지점에 이르자 남편은 시댁에도 돈을 빌렸고 저희 집도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시어머니는 일을 두고 저를 불러다가 남편 기죽이지 말라며 한창 설교를 하셨죠. 제가 혹여나 그럴까 걱정이 되셨나 봅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마음으로 설교를 들은 후 전 저대로 생계전선에 나가야 했어요. 근데 여기서 더 비극적인 일이 있었으니 우리 엄마에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제가 일을 하고 있을 적 큰오빠에게 전화가 왔는데요. 큰오빠가 심각한 목소리로 집에서 가족회의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한 번도 회의며 뭐며 한 적이 없었는데 무슨 일인가 싶어 찾아갔더니 엄마도 아버지도 표정이 모두 하나같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들은 소식은 저희 엄마가 치매에 걸렸다는 것이었어요. 엄마의 나이가 젊진 않았고 언젠가 치매에 걸릴 수 있을 거라는 가능성은 생각해두고 있었지만 막상 들으니 실감이 나지 않더라고요. 정말이야? 아니 엄마, 진짜 엄마가 치매야? 그래, 우리가 검사받고 확인하고 왔어. 네 엄마가 글쎄 자꾸 집 오는 길을 못 찾고 비밀번호도 물은 거 계속 묻고 그러는 게 영 이상해서 그래서 검사받고 오라고 했지. 너도 알지만 네 엄마 기억력 하나는 기똥차게 좋지 않냐. 그런 사람이 자꾸 물어보니까 이상했지. 아니길 바랬는데
치매라고 한다더라. 여기서 아버지의 말이 끝나자마자 제가 시름에 잠길 틈도 없이 오빠 2명이 번갈아가며 그러더군요. 난 엄마 못 모셔. 가정 있으니까. 우리 와이프는 지금도 일 다니느라 힘들어해. 나도 형이랑 마찬가지야. 사실 신세는 내가 더 힘들지. 가게야 돈 안 벌려 죽겠는데 어떻게 엄마를 모셔? 아버지가 조금만 맡아주세요. 그리고 엄마 심해지면 그 다음엔 저희가 돌보던지 할게요. 오빠 2명이 곧바로 발을 빼는 모습에 전 실망감이 들었습니다. 엄마가 어린 시절 어떤 마음으로 오빠 2명을 길렀는지 그 모습을 낱낱이 봐왔기에 더 그런 것 같았어요. 친정 엄마는 오빠들에게 정말 지극정성으로 잘하셨고 오빠들이 뭘 해달라고 했을 때 자기가 나가서 일을 해서라도 들어주고 싶어 했죠. 그런 오빠들이 못 모신다고 하자 친정 엄마의 얼굴이 급격히 어두워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저도 모르게 언성이 높아지더라고요. 여기에 오빠들도 질세라 싸워댔습니다. 오빠들, 아니 모시고 안 모시고를 떠나서 지금 그게 할 말이야? 엄마가 아프시다는데 그런 얘긴 하나도 없고 왜 발부터 빼려고 하는데? 오빠들이 안 모시면 나라도 모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아빠도 지금 힘드시잖아요. 허리 때문에 잘 일어나지도 못하시는데. 제가 남편이랑 상의해볼게요. 우리가 언제 발을 빼? 너 말 이상하게 한다. 너만 착한 효녀 노릇하고 싶은 줄 알아? 나도 하고 싶은데 상황이 여의치 않은 걸 어쩌냐? 그러니까 형 말처럼 너만 착한 자식인 척 하지 마라. 우리라고 엄마 안 모시고 싶겠냐? 아니야. 싸우지들 말어. 나 괜찮아. 나 지금 심하지 않고 약 먹으면 몇 년은 끄떡없다고 해. 자식들한테 민폐 끼칠 생각 없고 힘들면 알아서 시설 들어갈 테니 니들은 신경 쓸 거 없어. 엄마 정말 괜찮아. 친정엄마는 어떻게든 상황을 수습하려고 하셨지만 전 엄마가 한껏 위축되어 오빠들과 절 말리는 모습이 가슴 아팠습니다. 엄마는 이미 오빠들에게 엄청난 희생을 하셨고 그렇게 기른 자식들인데 그 자식들이 커서 치매 걸린 부모에게 한다는 말이라곤 못 모신다는 말이니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 친정 엄마의 눈을 차마 마주할 수가 없어 그날 바로 집으로 와선 남편과 상의를 했어요. 남편은 역시나 반대를 외쳤죠. 자기는 지금 사업도 바쁘다, 뭐도 해야 한다, 불편하다 등등 핑계에 가까운 말만 주렁주렁 늘어놓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시댁에 했던 것에 반의 반이라도 남편이 했었다면 서운함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명절날 빼꼼, 생신날 빼꼼, 저희 친정에 와서도 핸드폰 보거나 PC방이나 갔던 사람이 저러니 너무 얄밉더라고요. 1년만이라도 그 정도도 안 돼? 엄마한테 해준 게 너무 없어서 그래. 엄만 나 산후조리며 애 키우는 거며 내가 힘들 때 번번이 도와줬는데 오빠들도 못 모신다고 하고 아버지는 허리가 많이 아프셔. 아니요, 장인어른 허리가 뭐 얼마나 아프다 그래. 저번에 보니까 잘 움직이시더만. 그리고 요즘 치매 약 좋아서 몇 년이고 잘 살아. 괜히 엄살 부리지 말고 당신 오빠들한테 좀 모시라 해. 그게 되면 내가 당신이랑 이걸 상의하겠어? 오빠들이 안 된다고 했다고. 아버지도 상황이 심각하셔. 지금 계속 도와주시는 분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라고. 전 소리를 빽 질렀고 남편은 끝끝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거기다 이 소식을 들은 시댁마저 겉으로는 안타깝다, 걱정된다 라고 말은 하지만 남편에게 무슨 말을 들은 건지 이런 경고를 하시더군요. 나도 뭐 같이 늙은 입장에서 사부인 소식 들으니 안타깝긴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 아들을 거기에 끼워 넣을 생각은 하지 마라. 아무래도 지금 사업 때문에 바쁘고 힘든 애야. 요즘 못 먹어서 비쩍 마른 건 보니까 아이고 내가 마음이 다 쓰리더라. 걘 지금 자기 앞가림 하는 것도 힘든 애야. 아무튼 네 엄마 챙겨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편도 잘 챙겨줘야 된다. 전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다 어쩔 수 없이 집을 이사해 친정 근처로 가고 거기서 엄마를 보살펴 드리는 걸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엄마는 남편 눈치가 보였는지 시설로 들어가겠다고 했지만요. 남편은 이사 가는 것도 구태여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며 툴툴거렸어요.
전 열이 받아 남편에게 지금까지 제가 시댁에 한 일들을 줄줄 읊을까 하다 말았죠. 대신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에게 재산이 많다고요. 이 말에 남편은 바로 눈을 번뜩였습니다. 뭐? 장모님한테 재산이 많아? 아니, 당신 왜 그 말을 안 했어? 말하면 뭐 달라졌으려고?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미리 말이라도 해주지. 그걸 왜 당신 혼자 알고 있었냔 말이지. 엄마가 아는 친구분 따라 투자했는데 그게 잘 됐나 봐. 그래서 재산을 꽤 많이 불러놓으셨대. 그거 나한테 어느 정도 주신다고 했고. 남편은 그럼 무조건 잘 모시자면서 이사 후 저희 친정집을 뺀질나게 들락거렸습니다. 정말 속물중에 속물이었어요. 엄마에게 재산이 많단 말을 들으니 뭐라도 자기에게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때 남편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오죽하면 제 아들도 자기 아버지의 저런 행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하더군요. 아빠 평소에 할머니한테 전화도 한 번 안 하지 않았어? 갑자기 왜 저러는 거야? 설마 할머니 돈 때문에 그러는 거야? 아니야, 그런 거. 넌 신경 쓰지 마. 이미 저희 아들은 제 아버지를 잘 알고 있었죠. 돈에 움직이는 인물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남편이 저렇게 태도가 바뀌어 처가댁을 드나들기 시작했을 때 무언가 다른 게 연루되어 있다는 점을 눈치챈 거예요. 아들이 학교를 다닐 때도 뭐 별 관심조차 주지 않았던 아버지니 저희 아들은 남편을 은근히 속으로 원망하고 싫어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저 혼자 시집살이하며 자신을 힘들게 키웠다는 걸 알고 나서부턴 남편에 대한 반감이 심해지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아프게 되고 나서 할머니를 잘 다루고 좋아했던 아들은 진심으로 걱정하며 엄마를 돌보곤 했는데요. 친정엄마는 간혹 정신이 들었을 때 보물 같은 손주라며 고마워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 엄마의 상태가 빠르게 악화되어 간다는 것이었어요. 치매약이 좋다고들 해서 엄마 역시 최대한 느리게 병세가 퍼져나가길 바랬는데 운명이 왜 이리 야속한 건지 엄만 2년이 지나고 나자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이름도 있고 아버지도 못 알아보고 나중엔 제 얼굴도 못 알아보며 누구냐고 묻는데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 엄만 강한 사람이니 치매라 할지라도 괜찮을 거라고 굳게 믿었나 봐요. 제가 그리 믿고 싶었나 봐요. 미련한 욕심이었죠. 결국 운명이 엄마를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엄만 파도에 휩쓸리듯 그렇게 중증이 되어 이젠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게 됐고요. 그런데 여기서 남편이란 작전, 엄마가 절이 되자 저한테 자꾸 사진을 보내더라고요. 자세히 봤더니 요양원 시설 정보며 관련된 사진이었습니다. 장모님 너무 심각해. 이대로 뒀다간 당신도 너무 힘들어진다고. 장모님 더 늦기 전에 전문적인 치료 받게 하자. 당신도 솔직히 힘에 부치는 건 사실이잖아. 아니야, 조금만. 힘들면 당신 아무것도 하지 마. 내가 다 할 테니까. 당신 왜 그렇게 미련하냐? 나도 짜증나. 장모님 오늘도 이불에 오줌 쌌다고. 그 이불 우리 아들이 빨아댔다고. 우리 아들 그 냄새 나는 집에 언제까지 들락날락거려야 하는데 당신은 아들 생각 안 하냐? 남편의 말에 순간 가슴이 덜컹하더군요. 저희 아들이 저를 도와 할머니를 챙기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어쩌면 정말 이제 엄마를 보내드려야 하는 때가 온 걸까 싶었습니다. 더군다나 남편은 집에 계신 아버지마저 힘들어한다면서 치매 걸린 노인이 집에 있으면 그 옆에 있는 사람도 우울증에 걸릴 수 있다느니 하는 말을 늘어놓았죠. 정말 이건 내 이기적인 마음인 걸까? 아버지 생각해서라도 엄마를 이제 요양원으로 모셔야 하는 걸까? 참 여러 마음이 들었어요. 결국 조심스런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따로 가 상의를 했는데요. 아버진 동의를 하시더군요. 손주까지 고생하는 게 보기 싫으시다며 전문적인 시설에 보내자고요. 친정 오빠들이야 뭐 말할 거 없이 찬성을 했고요. 그리고 요양원 입소를 결정한 날부터 전 엄마와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했어요. 그게 엄마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했죠. 울지 말자고도 다짐했습니다. 어른스럽게 엄마를 보내주자고 혼자 여러 번 다짐도 했고요. 근데 모녀 관계는 어쩔 수 없나 봐요. 엄마가 요양원에 입소하던 날은 살이 많이 빠진 엄마의 옷단추를 하나하나 채워주면서 끝내 울음을 참지 못하고 오열을 하고 말았죠. 꺽꺽대며 우는 절 엄만 그저 말없이 쓰다듬어 주시더군요.
괜찮다고 울지 말라고요. 울지 마라 아가. 이날 저희 엄마가 저에게 아가라고 하셨어요. 엄마가 아가라고 저를 부른 건 아주 어린 시절 제가 국민학교를 다니기도 전이었을 때였는데요. 엄마는 아마 그 시절에 절 기억하고 계신지 아가라고 부르며 저를 꼭 품에 넣어주시더군요. 전 그걸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엄마가 절 기억하고 계시다는 걸요. 그렇게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에게 잘 부탁드린단 말을 몇 번이나 하고 돌아오는 길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얼른 집에 들어오라고 하더군요. 여기서 느낌이 쎄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은 눈빛을 빛내며 제게 와선 잘 보내드렸냐 묻더군요. 잘 보내드렸어. 그리고 이어지는 말에 전 제가 잘못 들은 줄 알고 남편을 다시 봤어요. 그래, 다행이네. 장모님 언제 돌아가실 것 같아? 뭐라고? 아니, 장모님 돌아가셔야 우리가 뭐라도 받지. 당신이 그랬잖아. 당신 엄마 재산 많다고. 장모님이 일단 돌아가셔야 장인어른이 뭐라도 좀 처분해 주실 거 아니야. 저번에 장인어른이 그러긴 했거든. 내가 사는 거 힘들다고 하니까 정 힘들면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당신이 사람이야? 그 다음 전 여기에 차마 쓸 수 없는 욕설을 하며 남편의 뺨을 때렸어요. 제가 남편 뺨에 손을 대본 적은 없었는데 자연스레 그렇게 되더군요. 뺨을 때리고 나선 속에 있는 말이 줄줄 흘러나갔습니다. 근데 여기에 남편 반응이 가관이었어요. 인간 말종이란 말이 남편이 했던 말과 가장 잘 어울리는 수식어 같네요. 어떻게 우리 엄마 재산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우리 엄마가 당신 혼낼 땐 혼내긴 했어도 간장게장이며 당신 좋아하는 반찬 때마다 싸주고 당신 챙겨줬는데 당신 어떻게 돈밖에 얘기를 안 해? 정말 돈이 전부야? 아니 참, 야, 너도 그거 바라고 돌본 거 아니야? 너도 솔직히 돈 때문에 그런 거잖아. 너 니네 엄마가 어린 시절에 너 차별했다고 억울해했잖아. 왜 나만 나쁜 놈 취급해? 지도 똑같은 주제. 이제 와서 착한 척 하지 말고 그냥 장인어른한테 가서 돈 달라고 하자. 나 솔직히 장모님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지겨워. 애탄다고. 뭐? 똥냄새 더럽게 나는 치매 노인 보고 사는 것도 역겨워 죽는 줄 알았는데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데? 나도 인내심 바닥났다고. 여기서 경악을 했죠. 이걸 아들이 듣고 있는 줄은 몰랐고요. 갑자기 뒤에서 이 모든 얘기를 들은 아들이 남편에게 달려들어 다짜고짜 현관으로 끌고 가더라고요. 나가라고 울부짖으면서요. 저도 아들을 따라 엉엉 울었습니다. 말리고 싶지도 않았어요. 남편이 내쫓기고 난 후에도 오래도록 아들을 껴안고 엉엉 울며 땅을 치고 후회를 했어요. 제가 왜 저런 쓰레기 같은 인간과 살았는지 말이죠. 저런 인간과 아이까지 낳아 살았다는 게 혐오스러웠습니다. 당시 시누이와 아들이 절 미치지 않게 붙잡아 주지 않았더라면 무슨 짓을 했을지 몰라요. 일단 전 변호사를 고용해 이혼 소송을 했고 아들의 조언대로 최대한 많은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해 법정 싸움을 벌여야 했습니다. 정말 다행이었던 건 법정 싸움에서 유리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신우가 도와준 거예요. 신우는 이 모든 얘기를 듣더니 자기 오빠라도 용서할 수 없다며 제 편을 들어준 것입니다. 혈육이니 절 도운 거에 대해 이해 못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신우는 원래부터 남편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다행히 전 꽤 많은 위자료를 받고 남편을 드디어 떼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니 남편과 갈라서게 되고 소원 성취를 한 듯 정말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아들이 선언을 함으로써 전 남편에게 거창한 거 없는 복수까지 할 수 있게 됐어요. 어느 날 아들이 결연한 얼굴로 남편과 평생 보고 살지 않겠다는 선언을 한 것이죠. 시누이를 제외한 시댁 식구 전부와도요. 엄마, 난 항상 선택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할머니를 두고 그런 말을 한 아빠, 솔직히 난 이해 못해. 영원히 안 보고 살고 싶어. 많이 생각해보고 결정한 거야? 아들은 단호했습니다. 처음엔 아들에게 그러지 말라 말릴까도 고민했지만 이미 성인인 아들의 생각을 제가 고칠 수 없겠더라고요. 전 남편은 아들과 연이 끊기자 모든 게 제 탓으로 돌렸어요.
제가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켜 아들이 저런 망나니가 됐다며 hir난을 했죠. 전 시댁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웃기죠. 자신이 한 짓은 생각 안 하고 남부터 원망하는 태세를 보니 너무 한심했습니다. 그대로 말로도 뱉어줬어요. 이보세요. 당신 할 일이나 잘해. 당신이 애한테 관심 가져줬으면 얘가 아버지를 척척겠어? 당신이 아버지 노릇 못하니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자기가 지은 죄는 하나도 안 보이나 봐. 우리 엄마한테 그딴 말 한 쓰레기 다신 상종도 하고 싶지 않으니까 꺼져. 전 남편은 씩씩대다 다시 아들의 손에 끌려 쫓겨났습니다. 시어머니도 소금 한 바가지를 들고 집 앞까지 찾아오시긴 했는데요. 이 역시 제가 당차게 대응하며 해결이 됐죠. 그에 이어 반가운 소식도 들려왔네요. 전 남편의 회사가 완전히 망해 길거리에 나앉을 처지가 됐다고요. 시누이를 통해 들었는데 사람도 함께 망가져 인사불성이 되었다고 하니 마냥 기분 좋아할 소식은 아니지만 솔직히 나쁘진 않네요. 저에게 했던 짓, 저희 엄마에게 했던 짓을 생각하면 말입니다. 이후 전 남편은 절 찾아오기도 했어요. 전과는 달리 상당히 위축된 동작으로 문을 두드리더니 자기를 다시 받아달라고 하더군요. 전 통쾌하게 내질렀고요. 내가 미쳤니 당신을 받아주게? 이제 기웃거릴 데가 없어 여기를 와? 또 쫓겨나기 전에 스스로 나가. 그러자 전 남편은 고개를 힘없이 떨구며 제 발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입은 옷이나 신발을 보니까 정말 이제 심각해 보이긴 했네요. 사실 이 글을 적고 있다가도 아직 요양원에 계신 엄마를 떠올리면 엄마가 보고 싶고 그리운 마음이에요. 친정 엄마의 내리사랑을 제가 조금이라도 더 베풀 수 있을 때까지, 그때까지만 살아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바람은 그뿐이에요. 지금까지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행복한 일 가득하길 바랍니다.